함께 진행해 주실 이게 월요일 날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이 계셨을 때 엄청 좀 편했던데 어제는 조금 안 계셔서 좀 불편했는데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마이 네. 보조 진행. 네. 다음에는 단독 진행을 꿈꾸는 야심가 오마이 TV 야심가군요. 지킴이 신유진입니다.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패널을 하고 네. 진행을 해보니까 네. 전 진행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생각보다. 진행이 전문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런 분을 쓰시고 저를 좀 이렇게 패널로 보조를 쓰셨어야죠. 네. 아닙니다. 오늘 열심히 보조를 잘 맞춰서 편안하게 예. 침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편안한 감촉 느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이 들어오시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네. 무서워요, 되게. 예. 그리고 오늘 그 수요일의 남자 예, 수요일마다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의 네. 남자 김필성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필성입니다. 와, 박수를 다 치는 분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진짜 진행을 해보니까 진짜 국민들이 공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변호사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의 이 법 지식을 엄청 올려주고 있다 지금. 뭐 지금 몇 년째 국민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드리고 있죠. 네. 정치권이. 그걸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가 되게 안 하면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태평성대라는 네. 것이 모르게 편해야지 이게 막 괴롭히고 아니 맨날 텔레비 틀 때마다 막 그런 재판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쿠팡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이런 게 참 진짜 아직까지는 좀 힘든 국민을 참 힘들게 하는 나라구나 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내란 상황이 네. 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인 쿠팡까지 터지니까 맞아요. 국민들이 정신을 좀 혼미할 정도인데 그래도 내란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또 샅샅이 낱낱이 맞아요. 알아보지 한번 아니할 수 없다. 어제 통과됐죠. 네네 어제 통과됐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어렵게 또 그 뭐 필리버스터인가 그거 하면서 통과됐는데 근데 이제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대법원이 급하게 만든 예규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예, 예. 근데 그러면 왜 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게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했고 예. 국민들이 원해서 입법을 한 건데 그 오히려 이제 내규하고 상당 부분 대부분 비슷하다는 얘기는 계속 위헌을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애초에 나왔던 얘기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처음 안도. 예, 처음 하는 위헌을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위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계속 양보를 한 거죠. 근데 양보하다 보니까 대법원 예규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는 대법원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위헌 시비가 더 이상 생길 게 없다라는 의미일 텐데 여전히 위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와 다른 점을 대해서 짚어봐야 되잖아요. 재판 네. 지금 법과 네. 좀 뭐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죠. 좀 일단은 예규에서는 중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판이 중개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개. 보도되는 자료로만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사실 우리도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출석을 하지만 이렇게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막 진행이 좀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이게 네. 어떻게 재판장이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닐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됐을 때 사실 많은 국민들이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더 이거 잘못됐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지. 사실 이게 만약에 보도 자료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생생한 느낌은 완전히 떨어지고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보도 자료로 말이 막 섞이는 거를 한 번에 보도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막 여기서 이 말 하네 저기서 이 말 했다라고 하더라도 보도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방송으로 볼 경우에는 와 완전 난장판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개.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또 다른 또 한 가지는 영장 전담. 영장 전담에 대해서도 예규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규에 영장 전담이 없다면 아직 종합특검이 아직 이제 출범하지 않았지만 종합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계속 될 텐데 그렇다면은 영장 전담에서 다시 영장을 꺾는다면은 수사를 막고자 하는 게 법원에 의해서 딱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전담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금 있는 영장 전담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는 점도 많이 좀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영장 기각률이 뭐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 90%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던 것이 꼭 필요한 점 두 가지가 추가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판사의 그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조금 약간 네. 얘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뭐 절차에 대해서 사실 판사회가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거든요. 이게 좀 헌법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이것 때문에 위헌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법관의 임명에 대해서만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부적인 그런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하는 것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사실은 그 누굽니까 그 현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장 중에 일부가 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해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그렇게 되니까 내부적인 그런 통제 절차를 법관들한테 맡겨서 네. 그걸 통해서 하는 절차를 좀 더 구체화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판 공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재판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엄청 민감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예, 이거 갖고 예. 시비를 많이 걸잖아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헌법 예,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히려 공개 안 예. 하는 게 유연해요. 예, 하고 이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국가의 안전 보장,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이 경우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중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일부 실무는 툭하면 공개 안 하고 저희가 하는 재판 중에서도 공개 안 하고 그냥 판사가 안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네, 몇 개 네. 있습니다. 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공개를 하는 재판인 경우에도 실제로 드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추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실제로 드로를 쓰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선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재판들이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위헌적인 거예요. 그게 위헌적인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개가 돼서 기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쳐도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재판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전해지거든요. 사실상 김필성 변호사님이 그거는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고. 그렇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했던 재판 중에 대표적인 최근에 했던 게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유동규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 진술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진술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막 모순되고 그래가지고 검사가 당황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들어와서 봤거든요. 하나도 보도가 안 됐어요. 기자들이 보고 듣고 예.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필성 변호사님 페이스북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진행 중인 재판인 경우에는 이제 뭐 변호사 입장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쓰진 않죠. 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건 기본적인 제 변호사로서의 기본인데 네. 뭐 기본 사실은 보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 재판이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요즘엔 근데 재판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페이스북을 안 쓰신 거죠? 뭐 이제 아직 어쨌든 정지돼 있지만 정지돼 있긴 하지만 제가 여전히 사건이 계속 중이니까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쓰니 좀 조심스럽죠. 그렇구나. 그 재판에 관련된 것보다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좀 페이스북에서 많이 하셨고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막 맞아요. 지적이 막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분석가적인데 막상 만나면 얼굴은 이제 개구장이 아니 저도 순둥이 처음 뵀는데 페이스북으로 뵀던 그 글의 느낌하고 실제 느낌하고 조금 달라요. 네. 뭐 길게 얘기는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에서 뵀을 때는 진짜 그 정의 구현을 위한 마동석 마동석 느낌. 이상의 예를 네. 들면 정의로우면 내가 뭐든 그냥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순둥순둥하시네. 글 조심했어야겠네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예. 그런 말씀을 의뢰인들께 드려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제가 방송도 하고 하니까 마치 변호사가 말을 뭐 잘한다거나 뭐 예. 이렇게 한다고 재판 진행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 꼭 드리거든요. 변호사는
이런 말씀이 조금 우리 이제 국민들 정서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돌아가는 재판 시스템상 변호사는 서면으로 말한다. 서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준비 서면으로 말하는 직업이지 맞아요. 말 몇 마디로 재판 나가서 말 몇 마디로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전 재판 가면 조용합니다. 말도 잘하고 서면도 잘하는 변호사는 또 신유진 변호사네. 저는 재판 가면 조용합니다. 그렇죠. 네네. 왜냐면 원래 지금 막 재판이 공개되면서 막 김용현 변호인 측이 엄청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없는 질문을 막 증인들에게 하잖아요. 재판부가 다 끊습니다. 예, 아무튼 예, 뭐 예. 제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예, 다시 또 본론으로 또 예. 또 다시 본론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좀 얘기를 해보면 대법원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얘기를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네. 처음부터 이 내란 재판이라는 게 특별하니 이제 속도도 내고 빨리 이 불확실성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면 이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막 정치권에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좀 신뢰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갑자기 지금 한 일주일 상관인가요? 근데 얘기 만들고 또 뭐 출근길에 또 한마디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과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그런 불만 같은데 밀린 거죠. 사법부가 사실은 그 전까지 정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이제 헌법 얘기를 할까요? 헌법 제8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대한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대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 네. 이거 분명히 여기 헌법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법률 우선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법률을 정하면 되는데 네. 여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정하면 다 위헌인 것처럼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요. 대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정말 현실화돼서 네. 법정 가서 싸우면 이거 지금 헌법 찾아보면 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못 이깁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더 이상 정치적인 그런 걸 하지 않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게 전적으로 뭐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뭐 영장 전담 그대로 하겠다. 영장 전담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영장 전담은 우리가 딱 앉혀놓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까지 예규를 사실상 만들었겠는가. 스스로 결국엔 밀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은 빠져도 돼. 라고 하면 쓱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 그런 게 완전히 꼼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제가 네. 예, 하나 질문을 네. 제가 네, 질문을 예. 질문이 많아요. 예. 변호사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리갈 마인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면 이제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법원은 또 얘기를 만드는 건가요? 이 법률과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본인들이 지금 아니요. 영장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하는 건가요? 이 법률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판사 회의에서 이제 재판부 구성 요건이라든지 기준 이런 거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되 또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 또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판사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특별히 예규를 다시 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규가 필요해서 정한 게 아니라 네, 이 법률을 피해보고자 먼저 쓱 던져본 거죠. 그 변호사님은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법률 통과하기 전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검토해보겠다. 뭘 검토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네.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 법률이 통과됐어요. 네. 그럼 이제 뭐 검토 결과를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 어떤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사법부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과된 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네. 어쨌든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기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를 일부 제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응할지.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네.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윤석열 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제 변호사들이 네. 막 엄청 막 마이크 잡고 막 엄청 흥분하던데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측될 수 있는 게
재판부의 위헌 제청 신청과 네. 위헌 심판과 관련돼서 헌법 소원 네. 이거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예측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피고인 윤석열 네.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거예요. 신청을 그건 하면은 재판부가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져서 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 네. 재판부가 하는 거거든요. 네. 재판부가 그 결정을 통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재판이 중지됩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이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데라고 해서 이거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안 받아주면은 당사자 측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있는 헌법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은 중지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네, 네. 점 차이점 때문에 네. 사실상 재판부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인데 이 재판부 구성이 판사 회의에서 결정된 재판부거든요. 그럼 근데 1심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법률은 일단 계속된 법원에서 계속되기로 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된 법원에서 계속 진행한다라는 부칙을 또 마련해 두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1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관해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 구성 자체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판사회의입니다. 판사회의가 나를 구성했지만 판사회의가 구성한 게 위헌이야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기가 법원에서 직접 위헌법률 제청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제청은 법원이 재판부가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했든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거죠. 신청해달라. 신청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네. 피고인이 하고 이 제청과 관련돼서 재판부 권한인데 지금 1심의 직위원 재판부는 그 권한이 없다는 거죠. 이 법안 안에 이미 일종의 그 1심은 직위원 재판부가 하고 네. 2심부터 한다라는 네, 것 때문에 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도 관할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네. 사실상 종전에 이제 수정되기 전 뭐 이미 없어진 법률이라 설명드리기는 좀 불필요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사실상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법률 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직위원이 그 당시 법률에 의하더라도 직위원이 그냥 내가 직위원 재판장님이 제가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네. 직위원 재판장이 그냥 배당받을 내가 수 계속 있어요. 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전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는 좀 그 지점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 부연해 설명을 하면 일단 위헌 법률이 문제 삼는 방법이 투 트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일단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위헌이다. 그렇죠. 신청을 하면 이 법원에 신청할 때는 조건이 있어야죠. 이 법률이 헌법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요게 이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과 예. 연관이 돼 있어야. 예, 그러니까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계속 하는 거면 사실은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죠. 새로운 재판부 구성되는 재판부에 갔을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 법원이 받아보잖아요. 재판부가 받아보고 이거 일리가 있네. 그러면 재판부가 올려보내는 게 있고 재판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나는 인정 못해. 라고 하면 재판부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올릴 경우에는 재판이 중지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걸 기각했는데 직접 올리는 경우에는 그렇죠. 재판이 헌법 그냥 소원이라 그러죠. 예, 그걸 헌법소원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절차가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중지되는 게 걱정되는 건 어느 경우냐면 그 재판부가 받아보고 이거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조희대 코트를 신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지금 그 재판부가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할 그 재판부가 판사회의를 거쳐가지고 법원 내에서 자기들끼리 판사들끼리 해가지고 결정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부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선택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 내가 재판하는 그렇죠. 건. 그러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제청,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청을 할 건 가는- 어렵다. 어렵지 네. 않겠냐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현실. 네, 왜냐하면 네. 그 제청을 하게 되면 본인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네. 그 제청 이유를 또 써야 되네요. 네, 서면으로. 네, 그렇죠. 서면 네. 좋아하시잖아. 서면으로 써서
헌법재판소에 예.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얼마나 좀 웃겨요. 그쵸. 자기 모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저기 판사회가 자기를 지명해서 자기가 재판부로 왔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재판하면 불공정한 재판이 될 것 같아라고 써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네. 예, 예. 그러니까 쉽겠냐는 얘기죠. 그 말씀하시죠. 그건 어렵다. 그건 어렵다라는 거고. 그럼 이 헌법소원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겠죠. 그쪽. 지금 뭐 어제 변호사들 전혀 걱정 태도를 없습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쫄깃함이 또 국민들 사이에 또 이런 옛날에 그 탄핵 때도 보면 뭐 몇 대 몇이니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것과 헌법소원을 해도 네. 위헌적 요소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다기보다도 이거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만약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헌법소원도 예. 할 거고 할 건데 그렇다면은 너무 많이 물러선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양보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지점이 있어도 뭐 헌법소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런 어떤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뭐 없는 사례도 아니잖아요. 전담 재판부는 많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뭐 저기 재판부들이 있고요. 네. 그 내부적으로 그 많이 있는 거고 지금 저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규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얼마 며칠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니, 할수 만드는- 있었던 예, 거잖아요. 예, 만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네. 그걸 법률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저 윤석열 일당들이 막 변호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니까 국민들도 약간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중에 야 이런 재판부는 세계사적으로 없는 뭐 이런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얘기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저는 약간 대법원이 얘기를 만들려고 했던 그거 자체가 네. 사람들한테는 이건 만들 수 있구나 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재판부는 사실 대법원에서 뭐 검토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통과된 법률이기 때문에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 대법원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진실 얘기하는 건데 우스갯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저께 윤석열 재판 할 때요. 네. 할 때 그 내란 저기 이제 계엄을 한 이후로 아우, 너무 예, 심각했죠. 예, 심각하게 이유가 너무 심각해요. 통닭을 사줄 수 없다 사병들에게. 그러니까 맞아요. 예, 저도 그거 기사로 잠깐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야기 정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란의 요건 이게 이제 내란이라는 게 무슨 뭐 특히 이제 그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예. 그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의 법률적 판단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통닭을 못 사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법률적 판단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깎여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닭 못 사주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는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정말 예. 그거 기사를 저는 기사로 소심이라서. 봤다가 네. 정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예. 자세히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거짓말을 지어낼까? 예. 단순히 통닭 때문에 뭐 이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병들을 만났더니 우리 부사관님들 좀 처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부사관님들이 돈이 없어서 저희들 통닭도 못 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닭 사줄 돈까지 깎냐 이거야 민주당. 통닭 사줄 돈까지 깎아도. 그래서 또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랬다니? 오히려 민주당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정부에서 예산안을 올릴 때 네. 군인들 이 복지 관련해서 1,000억인가요?를 감액을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결위 해서 이거 감액된 거 많이 증액을 차라리 해라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 자신들이 깎아서 올려놓고 민주당이 깎았다고 거짓말을 막 법원에서 저렇게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한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현재 판결문에도 있지만 설령 뭐 본인들 예산이 좀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민주적 절차로 해서 이제 네. 이렇게 국회에서 권한이잖아요. 네. 국회 권한을 했다고 해서 그걸 막 계엄해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냐? 정치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얘기를 해야 할 문제지.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당연하죠. 그건 저기 규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기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맞습니다. 근데
그 비상계엄 요건을 통닭을 얘기하면서 비상계엄 요건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전시 사변 수준의 심각한 국가 위난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통장을 못 써주는 게. 군 전력에 그러니까 예. 윤석열 인생 통틀어서 뭐 법조인 생활이 얼마고 뭐 법 기술자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네, 통닭 때문에 겸했다고 저렇게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쪽의 법률적 주장을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김필석 변호사님 얘기는 이 정도 수준의 변론하고 이 정도 수준의 서면을 쓰는 사람들이다. 네. 이분들 얘기에 큰 비중 두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예. 아무튼 오늘 그래도 뭐 좀 두 분 변호사가 오셔갖고 좀 대체로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헷갈렸던 게 이제 제청 문제하고 신청. 개인적 해법 네. 소원 네. 문제인데 아무튼 그건 깨끗하게 해결이 된. 이게 지기현 재판부는 제청을 못 한다. 네, 그,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신청 그거에 신청하지 않는다. 네, 그 재판의 전제가 아니잖아요. 전제가 아니다. 거기는 법률이 적용되지 네, 안 않는다. 돼, 안 되니까. 네. 그리고 2심 재판부부터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재판부가 헌법 제청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모순이다. 네, 이 네. 재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헌법 소원을 해도 결국은 뭐 인용될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 네. 0%. 네, 제로. 그렇죠. 네, 제로. 세 줄 정리 깔끔하네요. 알겠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네, 이제 저희 국민들을 또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쿠팡 탈팡하셨어요? 애초에 애초에 거의 안 씁니다. 되게 드문 경우네요. 저는 3,600만 건이 유출됐으니까 3,600만 해당이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모르죠 뭐. 제가 문자는 안 왔어요. 아이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쓰니까. 네, 저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싼 거라거든요. 쿠팡이 그러니까 그럼 네이버판에 약간 이제 특정 거기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쿠팡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이건 전문가라서 네네. 네이버는 검색 기반으로 네. 최저가 중심으로 하는 거고 쿠팡은 약간 마켓 그러니까 샵인샵 네. 오픈 마켓 같은 예,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싸게 사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알뜰파. 예, 그래서 뭐 제일 위에 뜬 거 중소 사이트도 많이 뜨거든요. 예. 무조건 싼 거 찍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쿠팡을 직접 들어가서 사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아이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사니까. 이게 사용하지 예, 않았다. 네, 예. 우리 신 변호사님은 탈팡. 아, 네, 저는 이제 탈팡을 하고 그 앱도 삭제를 했습니다. 탈팡 네, 어렵지 네. 않았어요? 어렵다는 분들이 많던데. 아,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인터넷 쇼핑으로 편리성을 많이 느끼는 것보다는 저는 직접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좀 특이한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예, 요즘에는 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매일 뭐 딱 배달이 오늘 주문하도 뭐 내일 온다 이런 거 편의성을 예. 끊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편이어가지고 예. 저는 항상 쟁여놓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든지. 그래서 아니 어떤 분이 탈팡하는데 자꾸 이제 처음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야 되는데 처음 비번을 넣는데 갑자기 10회 비번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게 다음 화면을 넘어가더래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자꾸 권유를 하더라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탈팡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쿠팡 관련해서 최근 소식은 지금 국세청 얘기 네. 들으셨죠? 네. 그렇죠. 어제 국세청 조사 사국. 조사 네네. 사국. 네, 우리 조사 작가님께서 사국은 일종의 드라마까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조사 사국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아. 잘은 모릅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드라마에 안 봐서. 취약합니다. 드라마가 네, 있었습니다. 예, 드라마가 있어서 그 누구냐 그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네. 근데 그 조사 사국이 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쿠팡 풀필먼트인가요? 쿠팡 CFS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탈세 관련된 뭐 자료를 확보해서 들어간 건데 이게 단지 그냥 국내에서의 문제에 머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가 사실상 이 쿠팡의 자회사지만 이 물류를 전부 다 이렇게 통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걸리면은 아무래도 맨 위에 상위에 있는 범킴이죠. 범킴. 예, 범킴을 잡을 수 있는 쿠팡 INC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 탈세까지 지금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조사 뭐- 사고 이 움직이 150명 정도가 가서 지금 맞습니다. 압수를 했다는데 그건 보면 이제 일종의 쿠팡이 탈세 역에 이런 수입을 이렇게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뭐 해서 탈세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을 이게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된 게 기본적으로 대관 업무를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을 해가지고 해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사법적인 대응도 있지만 세금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련된 건 다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쿠팡 이제 그 저기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이런 노동자 그 퇴직 관련된 문제가 이제 시작이 최발적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다음은 이제 세금. 분명히 이것도 대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털어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런 식으로 대관 업무에서 로비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 쿠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오너는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렇죠. 사실 가능성 있는 건 다 털어봐야 되고 이것만이 네. 아니라 네. 뭐 노동 문제가 됐던 네. 이제 개인 정보도 들여다봐야 되는 네. 거고 그 외에 무슨 뭐 자본시장법이나 뭐 이런 이제 증자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전면적인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일종의 국가기관 전부가 지금 거의 네. 나서갖고 네. 쿠팡 문제를 지금 그 다루고 있는 건데 그만큼 쿠팡이 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20년부터 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제 취득을 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왔는데 예. 사실 그 시작이 지금 뭐 공개되는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2015년 뭐 그 메시지 예, 그 예. 에르메스 김범석과 뭐 프로젝트 뭐. 김범석과 나눈 예, 메시지를 보면은 2015년도에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맞아요.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노조 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막을 것인가. 그리고 김범석 본인하고 이렇게 불똥이 튀는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그 회사하고 대관 업무를 말씀하셨지만 대관 업무를 진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대관 업무를 그렇죠. 이번에 한 했던, 150억을 로비를 썼다. 뭐 이런 게 또 밝혀졌잖아요. 150억 더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쿠팡이 매를 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네. 한국 정서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강유승이라는 대표가 윤석열의 동기잖아요. 네. 강유승 대표가 그때는 법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박대준 대표는 대관 업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관과 관련된 뭐 어떻게든 그냥 뭐 국민들한테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뭐 지금 새로 임명한 외국인 대표는 또 청문회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어 못 하신다니까. 예. 그럼 그런 쿠팡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쿠팡의 태도도 태도지만 네. 이게 한국에서 먹힌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로비를 인정을 해요. 그렇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로비가 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에 대한 그런 철저한 그런 검증이나 뭐 이런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고 뭐 제가 로비를 양성화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묻고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특히 이제 관이나 특히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관련해서 대관 업무를 무마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이게 쿠팡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쿠팡이 얻어맞는데 쿠팡이 잘못한 건 해야 되지만 우리 시스템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대관 업무가 앞으로 그런 기업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한 게 없으면.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이미 쿠팡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 전체를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전관 비리 이런 얘기가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전관하고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관 비리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쿠팡의 강남팀이라고 얘기되는 강남팀이 사실 로비 사무소 아니었나요? 쿠팡 강남팀까지는 제가 로비 사무소 연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대관팀이 있고 네. 어제 이제 보도에 의하면 실제 대통령실을
담당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새로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직 보좌관들, 네. 여권의 네. 이런 보좌관들을 팀을 꾸려서 사실상 이제 로비 작업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박대준 대표가 강남팀, 그러니까 박대준 대표가 그만둔 시점이 네. 강남팀이 오픈되고 나서예요. 음. 강남 그 비밀 사무소가 오픈되고 네. 나서 박대준 대표가 사표를 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 사무실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쿠팡이 거의 뭐 지금 드러나는 뭐 그 커넥션이라든지 로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제 데려다가 네. 뭐 매우 대관 업무로 활용하기에 좋은 자리를 다 주면서 채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거를 딱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취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GR이라고 그래요. 또 예, 예. 예, GR 거버넌스 릴레이션십이라고 좀 약간 있어 보이게 말하는 네. 게 GR이거든요. 네. 이게 대관 업무가 그래요. GR 네. 팀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보통 기업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채용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본인이 거기 가는 맞아요. 거를 막을 수 없다면 네, 네. 그 다음에 지적돼야 될 부분이 그런 시스템을 좀 손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지점을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측 이게 제 이제 예측은 윤석열 이게 또 사실 이제 전 정부 얘기하는 게 참 그리고 내란 수계를 얘기하는 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디지털 커머스에 갖고 있었던 플랫폼 경제에 갖고 있었던 입장이 자율 규제예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데 네. 배달의 민족 같은 데를 냅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점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처음부터 뭔가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 놨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일까지는 안 낼 수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사실 특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지난 정권의 대통령실과 고위 공무원들은 자기들한테 대관을 원했던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대놓고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쿠팡하고 제가 연결이 있다고 얘기를 단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뭐 내가 방치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고 키웠죠. 예, 키운 거죠 사실. 네네. 키웠죠. 네네. 아니 뭐 그렇잖아요. 당 대표가 돼도 여사님께 사회적 네. 의뢰를 하기 위해서 뭐. 가방을 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당 대표 땡땡땡 김기현 해갖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것도 참 붙여가지고 예.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은 선물이 갈 텐데 내 선물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내가 손편지를 썼지만 그래도 상자를 봤을 때 딱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스티커까지 제작하는 대관을 아예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해주면 더 좋죠. 돈 많은데 막 이러면서 사회생활이 일상화됐다. 예, 예, 뭐 그렇죠? 좀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지알이 그러니까- 이상화됐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아래에서 안 할 수가 너도 하는데 나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했지 않겠냐. 누가 더 하나 경쟁으로. 근데 진짜 그 3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 이쪽에 조금 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까지 아니고 전문가시잖아요. 아무튼 현장에 있었는데 일단 이제 우리 이혜민 의원 오시면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했었어야 될 일이 네.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는 일이었는데 손을 놨어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미국도 자율 규제로 있다가 리나칸이라는 FTC 위원장이 오면서 아니 규제해야 된다. 아마존 혁신 아니다. 해갖고 엄청 싸웠어요. 이게 뭐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차치하고 네. 이게 태도가 네. 이런 독점 기업에 의한 일종의 소비자 후생성과 관련된 논쟁이 좀 있어서 정부 개입으로 돌아섰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DMA인가 아무튼 디지털 마케팅 법을 만들어 갖고 규제하는 이런 게 흐름이었는데 윤석열 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방향을 틀었어요. 자율 규제라고. 이상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 정책 기조였다. 네, 정책 속이 기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만들어 놨어야 될 이런 집단 소송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보상이라든가
이 과징금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그리고 그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여기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졌었더라면 지금 와서 지금 이런 뒷북치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할 게 많아요. 지금 할게 말씀하셨던 많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뭐 그게 좀 이제 디지털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나라야 외국도 참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뭐 디지털 네. 요새 뭐 그 전에 무슨 저기 뭐 메타버스 뭐 AI 뭐 이런 게 붙으면 뭔가 이걸 안 하면 뭐 나라가 뒤처지는 것 같고 예. 이런 걸 건드리면 뭐 저기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정치적으로 소비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지털 뭐 O2O라는 말 옛날에 좀 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안 쓰지만 사실은 다 유행이고 그거 가지고 펀딩 받고 사실은 그 상당 혁신이라 그러고. 혁신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쟁의 공정성 네. 소비자 뭐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은 여전히 관철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우리나라 정책하시는 분들이 어찌되었든 기본적 원칙들은 관철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레토릭들에 너무 정치적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김필상 변호사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네, 다음 질문이 저는 또 그래요? 궁금한 다음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네, 다른 데로 한번. 저한 가지만 예, 예. 이제 마지막에 네. 쿠팡 마지막 네. 한 마디만 얘기 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쿠팡이 가장 아파할 만한 조치는 뭐예요? 저는 영업정지라고. 영업정지. 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특성상 그 커머셜 이커머스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뭐 새벽 배송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게 한두 달 정도만 멈춰도 사람들이 다 이동합니다. 그렇죠.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건 그쪽이 제일 아프죠. 그 이 지점도 있어요. 통신사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60일 결제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결제할 게 60일 전에 팔렸던 물건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생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예를 들면 그 통신사는 그때 지금 발생하는 이것만 네. 정리가 되는데 이 커머스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정지가 되면 60일 전에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단순 계산해 보면 한 3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 왜냐하면 그 쿠팡이 한 달에 한 5억 정도 판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한 뭐 1점 몇억 네. 되니까 그러면 그 차액을 보면 그러니까 원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원가를 보면 한 3, 4조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영업정지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이 아니라 연 매출이 뭐 40조라고 이제 올해는 한 50조 가까이 된다고. 예, 40조, 50조 작년에 인데 40조. 그러니까 하루에 5억이요. 하루에. 그렇지, 하루에. 네, 하루에. 예, 저는 예. 예. 아니 한 달. 예. 한 달이죠. 왜냐하면 전체 매출이 1년에 한 50억 정도 되니까 50조, 예. 40조. 50조. 그렇지 50조. 예, 조. 50조 맞아 50조. 예, 조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조. 예, 하루가 5억이 된 하여간 아, 예, 한 달이 5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5조, 예, 예, 5조, 예. 5조.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조입니다. 예. 억이 아니라 좀 저도 너무 맞아요, 숫자가 너무 큰 커갖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나스닥이 공시를 할 수 있잖아.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공시를 하는 게 나스닥이 공시를 하는데 뭐 그런 예. 그래서 영업 정지가 제일 아프다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를 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사실은 저기 특성상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재편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뭐 제가 이제 망하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회사가 어쨌든 저기 좀 응당한 그 처벌 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 회사가 그 살려야지 그 회사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네, 쿠팡은 우리 네. 이혜민 의원님 네. 오셨으니까 이혜민 의원하고 조금 더 파기로 하고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 네, 깊이 좀 딥하게 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 사례를 하고 지금 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다고 해서 네. 국민의힘에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받는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통일교 자료들을 보면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막 뭐 전재수 의원 몇 번 나오고 네, 임종성 맞아요. 전 의원 몇 번 나오고 뭐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받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인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의견이 네.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일단은 저기
아마 전면적으로 관련 여야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람 다 수사하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도 의지를 말씀하셨죠. 예. 이게 지금 사실 이건 뭐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을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정파적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인가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통일교의 이 로비 역사는 프레이저 보고서까지 올라가요. 프레이저 보고서. 그 박정희 프레이저 보고서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미국의 로비를 했던 집단이 통일교예요. 진짜 오래된. 그러니까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 후에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 아베 전 총리도 통일교 관련해서 결국은 암살을 당했고요. 그렇죠. 일본이 관심이 많다면서요. 관심이 안.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도 사실 그쪽으로 특화된 집단이에요. 과연 민주당에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민주당에 관련이 있으면 그 정치인을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냐 뭐 국힘량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다행히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의지가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저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사실 그러면 통일교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신천지도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른바 그 신흥 종교의 역사를 보면 크게 두 줄기로 갈린다고 하던데 이 최근에 들어온 이제 통일교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름 얘기가 좀 그렇게 하는데 내려오는 계열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좀 잘 나가는 그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집단들은 그 추측키로 또는 이제 소문이 나기로 전북 정치권과 연관이 돼서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발전한 모델을 통일교가 처음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건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당내 경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이 페이스북에 얘기했어요. 본인은 이런 신천지나 통일교한테 진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입들을 종교의 개입들을 사실은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뭐 신원 종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뭐 태극기 들고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정광훈 기성 종교 같은 경우에도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 정교 분리는 헌법적 원칙이고요.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그런 걸 해서 이게 자금 동원, 그다음에 인력 동원이 쉬운 것이라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차단하는 것들 다 수사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특검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특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22년 대선까지도 이제 파봐야 된다. 특검의 이 수사 범위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 특검과 관련된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이게 일단 합의는 이게 하겠다라는 큰 틀은 동의를 했는데 세부적인 거에서 자꾸 이제 지금 서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에서 이견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받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이 특검에 대해서 진행하라라는 그 의견이 67%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까지 이 특검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서 이게 안 된다. 그 그렇죠. 변명을 그것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는 거는 뭐 다 압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둘 다 통일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의로운 김기현 변호사가 얼마 전에 여기 와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안타깝다. 최상경 특검을 그렇게 비용을 들인다고 이유로 한 2년을 막았다 거의 윤석열 정부가. 근데 민주당은 너무 착하다. 너무 빨리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아무튼 이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시는 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이견으로 이것이 다시 원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 시민들이 한번 마음을 먹고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너무 지저하거나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고 뭉갠다면 민주 시민들이 좀 매서운 회초리를 드시는 분들이셔서. 근데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는 쉽게 양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수사 범위. 그렇죠. 어떻게 특검이 보시나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해야 할 범위가 지금 네. 말씀대로 네. 프레제 보고서까지 올라갈 정도로 연조가 긴 통일교의 역사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난번 대선까지는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안전한 건 다 털어야죠. 그러니까요. 다 털고 해야죠. 이게 지금 나온 것만 예를 들면 뭐 지금 나온 4명 의원 뭐 이런 사람들만 수사 범위에 넣어갖고 이것만 하겠다. 이건 뭐 특검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의 대상이 될 때는 이게 공소시효 기준으로 네. 봐야지 네. 이거를 법률로 빼준다는 거는 오히려 그 법률로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22년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당연히. 22년 대선까지는 네. 해야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각 선거의 경선 개입과 관련돼서 다시 왜냐하면 특검이 지난번 특검에서도 내란 특검에서도 이 문제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막 네. 조사 이것도 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당의 이 민주정당의 이 후보를 정하는 공천 과정에서 이 특정 종교가 역할을 했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막 오히려 국민의힘은 막 확 막았잖아요. 네네. 정당의 당원 명부를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그냥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봐야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것까지. 이게 22년을 기준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에 네. 대해서는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국민의힘이? 거부를 한다고 이제 그것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검이 안 됩니다 늦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법률 안에 각각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다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김부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파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어느 당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건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해서 다 수사 범위 그러니까 포함된다. 아무튼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특검 진행한 게 순수하진 않잖아요 또. 뭐 처음에 제기했던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그 국힘의 공격을 받으니까 네. 이제 피장파장의 오류 이런 걸 다시 한번 시도한 건데 네. 뭐 저기 민주당에서 덕석 받은 건 그쪽은 그러니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본인들도 이렇게 빨리 수용이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이 원해요. 특히 이제 그 여당 지지층이 원하거든요. 여당 지지층이 이렇게 원하고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은 민주당부터 박살납니다. 자, 네. 두 분 이제 법률가들 오셨으니까 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네. 2차 특검, 네. 종합특검 관련돼서 지금 어제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팔로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조국 그 신당 대표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특검으로 갈 필요가 있냐. 그리고 이런 수사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고 국수본에서 이게 좀 수사본부를 만들어 갖고 좀 발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아무튼 좀 약간 김영진 의원 자체가 좀 이제 그런 의견을 그 김현정에 나와서 했나? 아무튼 뉴스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뭐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예, 뭐 김부성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한번, 어떨까? 저는 2차 특검과 네. 관련돼서. 저는 원래 특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음. 특검으로 할 게 아니라 특별 검사청을 만들어서 특별 예, 검사청을 이제 만들자. 그렇게까지 하냐는 얘기를 정치인들을 하긴 하던데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거 6개월 만에 안 끝난다. 예. 안 끝난다. 차라리 아예 별도로 한시적 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뭐 정치인들이 다 그건 부담스럽다고 다 이제 킬을 하긴 했었는데 네.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저는 이게 이걸 좀 해야 돼요. 경찰도 검찰도 네. 아직 이쪽 간부들, 이 높으신 이쪽의 윗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저기 누가 내란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쪽이 지휘하는 쪽에 그냥 넘기는 건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검을 저는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은 필요하다. 예, 다만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그 특검 구성할 때 뭐 제가 아는 정치인들 의견 묻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사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한쪽이 주도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존의 특검법이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만들었던 특검법을 계속 재탕해요.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번 특검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드백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법 만들 땐 좀 들여다봐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섞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이렇게 반영해 보자. 제가 좀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급하게 해야 되니까 시간 없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를 시켜서 사실은 이번 특검이 약간 망가졌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특검이 조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간상 속도감을 내다 보니 좀 빠진 것들이 있다. 속도감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예를 들면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내란 특검하고요. 내란 특검 전부가 100% 다 검찰 출신이에요. 그럼 검찰서가 되겠습니까? 구성해서 네, 검찰서 안 했잖아요, 결국은. 검찰 하나 안 했잖아요. 지금 노상원 특검인 의원이 계속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검사들이 그 당시에 공소청, 기소청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예. 또 거의 이제 더 이제 그런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검사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와서 적극적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특검을 안 하고 수사본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검사하고 경찰하고 적절히 잘 조화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하는 것만 차라리 법으로 하는 게 맞고 법으로 할 거면 법을 잘 만드는 식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러면 특검이 차라리 낫죠. 저는 특검 쪽에 좀 더 비중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현 단계로서는 그래서 적어도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책임자들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만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행정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넘기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여전히 특검이 예. 할 필요가 있다. 특검법 잘 만들어야 된다. 잘 만들어야 된다.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잘 하면서 전제는 잘 만들어야 된다. 예예 특검법을 참. 잘 만들어야 된다. 동의를 특검은 하면서 필요하고. 예예. 우리 다음 코너 이혜민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네, 네네. 네. 아무튼 근데 뭐 할 건 짚고 넘어가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튼 거의 맞추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네. 맞추고 네. 몇 가지 질문 좀 안 했는데 네. 아무튼 뭐 또 이현민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저는 실제로 아무튼 김수상 변호사님을 진행할 때는 약간 의견이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원부원이다 싶어서 오늘 네. 제 말은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김필성 변호사님 오늘 추운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영광이죠. 예, 만나서 오해가 좀 풀렸어요. 뭐 저는 약간 오해 가셨군요. 예. 마동석 저는 대표님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